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다사다난한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참, 결혼, 시집, 친정 이런 말들 들으면 20대만 해도 나와는 먼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 얘기들이 그렇게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사연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고객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피부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 사실상 고객 응대 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같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희 남편에게서 일을 배우다가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저보다 이미 10살이 많았고 직책도 있는 상황이니 저한텐 좀 어려운 존재였는데 늘 친절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갔던 직장은 일거리도 많았고 사람들도 냉정한 편이어서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땐 나름 장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회사에 들어와 보니 사람들도 좋았고 특히 남편이 저를 알게 모르게 잘 챙겨줘서 일하는데 기운이 빠지기보단 힘이 날 때가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저에게 감정이 있어서 유독 잘해준 것이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우연히 단 둘이 밥을 먹는 기회가 생겼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일에 관련된 대화가 어느새 사적인 영역으로 향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있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이냐? 회사에선 주고받지 않았던 대화를 하게 됐고 그날이 어쩌다 보니 저희의 1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 시작날이었죠. 남편과의 연애는 2년 정도 이어졌는데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유미야, 우리 오늘은 너 가고 싶다 했던 돈가스집 갈까? 거기? 에이, 거기 맛집이라 줄 서야 하는데 자기 배고프다며. 다른 데 가자. 여기 근처에도 먹을 땐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잖아. 오늘은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너 저번 주부터 그 돈가스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 좀 기다리는 건 상관없어. 우리 이번 주에 일에 치여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 먹고 싶은 걸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사소한 거라도 남편은 항상 제가 우선순위인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우울해 있으면 새벽 1시에도 달려와 제 안부를 물어주었고 그 외에도 절 섬세하게 챙겨주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족처럼 제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얼른 결혼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단 욕심이 앞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0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청심환을 한 병 까면서까지 다리를 덜덜 떨더군요.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지? 나이 많다고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오빠,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미 오빠 나이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허락 받아놨어. 엄마는 나한테 옛날부터 결혼이든 연애든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 인성이 좋으면 나이는 문제 없다고 하셨어. 아마 엄마도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남편은 그 말에도 여전히 인상을 펴지 못하고 불안해했지만 곧 이어지는 저희 부모님의 환대에 그제야 마음을 놓았죠. 분위기는 참으로 화기애애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그동안 제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들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남편에게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잘 살라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무뚝뚝한 아빠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처럼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 집안이 대대로 유산을 물려받아 돈이 많은 집안이라 들었거든요.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시아버지 또한 유산을 잘 관리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다는 걸 들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 네가 유미라고? 너 격리라 했니? 사무실에서 뭔 일 한다고 했지? 아, 맞다. 고객응대인지 뭔지 그거 한다 했지?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는 뭐 하시고? 예비시댁에 도착해 무릎을 바닥에 붙이기도 전 그쪽에서 폭격기 같은 질문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처음 봤으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추우니 얼른 들어와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맞을 텐데 그건 일절 생략되어 버렸고 정신없이 날라오는 시어머니의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바빴죠. 그래도 어른들 뵈러 온 자리니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운전기사이고 엄마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세요. 그 연세에 백화점에서 일? 무슨 일을 하시는 거니? 저희 엄마는 청소하고 계세요.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뭐? 청소? 청소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져 버렸어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좀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셨어요. 아마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러시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에서 제게 대놓고 말하진 못했지만 뒤에서 남편을 통해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행실도 바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자면 나중에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할 텐데 걔 엄마가 청소부이고 아버지가 그 직업이면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었겠니? 안 봐도 뻔하다. 그런 집에서 자랐으면 제대로 뭘 배우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 니네 회사에서도 그런 업무나 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걔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단 거야. 아들, 엄마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어. 내가 봤을 땐 그 앤 결혼감으로는 아니다. 분명 네 인생에 재만 뿌릴 여자야. 우리 집안 재산 보고 오네라고. 그리고 저번에 인사 올 때 잠깐 봤는데 꼴도 영. 그런 자리에 오는 거면 잘 차려입고라도 올 거지. 꾀죄죄해선 나이가 너보다 더 들어 보이더라.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내용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어요. 어떻게 한 번 본 사람한테 그런 모질고 매정한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너무 상처받아 그 길로 저는 울면서 집에 와 이 얘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 삭히고 또 삭혔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빠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나 오빠네 집안에 기대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집안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돈을 달래 뭘 달래? 오빠만 보고 결정한 결혼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우리 진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나도 이젠 싫어. 하지만 그런 절 붙잡은 건 남편이었어요. 안 돼, 유미야.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돼.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내가 설득해 볼게. 어차피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집안끼리의 결합이니 하는 건 다 옛말이라고. 한 번만 날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해결할게. 나한테 맡겨. 그리고 엄마가 뭘 하시던 내가 지켜줄게. 당시 파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도 설득당했고요. 누가 그랬나요? 집안끼리의 결합이 다 옛말이라고.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라고. 남편이 어떻게 설득한 끝에 무사히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은 상견례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참, 사돈, 백화점에서 청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거기 백화점 어디예요? 사시는 댁이 저랑 가깝다고 들어서 제가 가는 곳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자주 가는 명품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백화점을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백화점은 청결 상태가 좋고
어떤 데는 바닥도 더럽고 하더라고요. 사돈이 분명 청결에 애써 주시겠지만 백화점 오가는 손님들한테 청결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청결 상태 엉망인 거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주 쇼핑할 맛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아마 그런 백화점은 매출도 별로일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사돈 근무하시는 곳에서 만나뵐 날도 오겠네요. 아, 네. 저는 중랑구 쪽에 있는 A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래 일하기도 했고 근무 환경도 좋아요. 항상 청결은 신경 쓰고 있어요. 제 근무지는 그렇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한번 뵈어요. 도무지 왜 상견례란 자리에서 엄마 근무지는 왜 물으시는 건지, 갑자기 백화점 청결 얘기는 왜 꺼내는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이 쌓아온 불만을 청소부인 엄마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저희 아버지 표정도 이내 얼어붙으셨고 남편도 못 말리겠다는 듯 옆에서 한숨을 푹 쉬어대더라고요.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온통 자기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후도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차렸는데 회사 때문에 시어머니 집과 좀 가까운 편이라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레 저희 신혼집을 드나들었어요.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선 집안을 둘러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회계 감사라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검사부터 시작해서 청소는 되어 있는지 혼자 손가락으로 몰래 먼지 쓸어보고 하는데 정말 직장에서도 안 받는 스트레스가 저절로 쌓이더군요. 근데 아유, 이건 유통기한도 한참 지났는데 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냐? 이거 우리 아들이 잘못 마시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너 살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네가 결혼할 때 직장 더 다니고 싶다 해서 그러라 하긴 했다만 일 때문에 정작 집안일은 신경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맨날 반찬이 똑같지? 거기다 이 오뎅볶음은 우리 우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어째 죄다 반찬이 다 우리 우영이 입맛엔 안 맞는 것 같구나. 설마 너 좋아하는 걸로만 차려 먹는 게야? 아니요, 어머님. 오뎅볶음은 우영씨가 해달라고 해서 차린 반찬이고요. 저희 식사 준비는 시간 되는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하는 편이에요. 가끔 사다도 먹고요. 저와 우영씨 모두 동의한 사항이에요.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조언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집안일 문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날인가 와서 또 저런 말씀들을 늘어놓으시길래 이젠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용기 내어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의견 따윈 가볍게 묵살하고 다른 것에 꽂히셨어요. 뭐? 사 먹는다고? 아니, 저녁 반찬을 무슨 돈 주고 사다 먹는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 평생 가도 이해 못했는데 세상에 그게 내 며느리였구나. 얘, 밖에서 먹는 건 다 조미료 덩어리다. 우리 우영인 내가 늘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였어. 아무리 바빠도 그리 정성껏 먹여 키웠는데 이제 와 사 먹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반찬 사 먹는 건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이 집에 와 만드마. 시어머니가 매일 저녁 부엌에 계신다 생각하니 너무 아찔했어요. 공포영화도 그런 공포영화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에 전 급하게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최대한 만들겠다고 하고 겨우 어린애 달래듯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정도가 이리 도를 지나치시니 만약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편을 애지중지하는 걸 알았다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은 문득 들더군요. 남편은 사랑하더라도 남편 끼고 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있잖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제 집에 좀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될까? 사실 나 좀 힘들어. 물론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갖다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어머니가 그것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무슨 저승사자처럼 등장하셔서 구석구석 샅샅이 집안 살피고 다닌단 말이야. 자기한테는 엄마지만 난 좀 불편해. 내 생각은 다른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자주 오는 건 맞지만 다 너 위해서, 나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감사하게 생각할 일 아닌가? 너 회사 다니느라 집안일 신경 못 쓰는 건 맞잖아. 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주시는 거 좋다고 해. 난 엄마 밥 먹고 싶으니까. 그때 전 꽤나 충격을 받았어요. 연애할 땐 그리 제게 심장이라도 바칠 것처럼 굴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자 자기 엄마랍시고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남편이 요즘 회사 일로 지쳐하는 걸 알기에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서 해본 말인데 바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그랬다면 남편은 편했겠어요. 자기도 불편했을 거면서 제 심정은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엄마 밥 좋다 하는 남편이 정말 10살 먹은 어린애처럼 보였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과 말하는 횟수를 확 줄였어요. 도저히 좋은 말이 나가지도 않고 입도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는데 저에게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옷 사고 입는 눈높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명품 쇼핑을 많이 즐기시곤 했어요. 시아버지께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하시는 분이라 시어머니에게 과소비가 아니냐며 몇 번 꾸지람을 하시기도 했는데 시어머니 기가 워낙 세니 사실상 먹히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또 일이 하나 터집니다. 붉은색 원피스와 시퍼런색 원피스를 두고 고민을 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색 옷이 낫냐 물으시더군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참고로 시어머니가 고르신 옷은 신호등을 연상시키는 원색의 옷이었어요. 이런 옷이 백화점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최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덩치 큰 시어머니가 입었을 땐 너무나 부해 보일 옷이었어요. 상상하니 너무 웃기기도 해서 겨우 꾹 웃음을 참고 기분 나쁘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옷이 사고 싶었나 봅니다. 주변 시선이 쏠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제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예, 너는 그리 옷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어쩌니? 아니, 우리 아들이랑 살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깨지지한 안목은 버리질 못한 거야. 이래서 가정 형편이 중요한데? 청소부 딸내미라 그런가? 시어머니가 뒤이어 청소부 딸내미라 그런가 하는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죠. 저를 아무렇지 않게 뭉개고 가려는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청소부 딸내미라 안목이 없다고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넌 젊은 애가 귀도 막혔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분명 들었는데도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 저도 더 물을 수가 없었고 가슴에서 천불은 나 어디라도 가서 악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친정 엄마에게 달려가 울고 싶었지만 평생 열심히 일하신 엄마에게 그 어떠한 상처도 줄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대로 이걸 남편에게 말해버렸어요. 말을 세게 하니 평소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던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말이 전달되자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셨고 제게 따로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분이 쎄했어요. 마치 자신이 단단히 화가 났음을 알리려는 것 같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날은 바로 제가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엄마의 생신이었어요. 생신을 맞이해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일하시는 백화점으로 간 날이었죠.
평소엔 엄마가 준비를 해서 나와 계시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해서 전화를 하면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무척 낯익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바닥이 너무 더럽잖아요. 아니, 도대체 바닥 청소를 어찌 하는 거예요? 아우, 이 먼지 봐, 먼지. 얼른 못 닦아요. 아니, 이 바닥 위에서 내가 쇼핑을 하고 싶겠어요? 대체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일에 책임감이 없는 거야? 보니까 시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분을 붙잡고 버럭거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려 있었고요. 멀리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도 놀라셨는지 서둘러 대걸레질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청소하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당장 책임자를 부르라 난리였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굉장히 격앙되어 보였기에 조금이라도 말려야 할 것 같아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설마 하는 불길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체형이 익숙했어요. 네, 그건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 유미야. 엄마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고개를 숙였어요. 전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큰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러더군요. 내가 내 엄마한테 한 소리 좀 했다. 근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은 말아라. 사돈도 고객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앞으로 책임감 갖고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돈어른 몇 년은 더 일하게 해준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산 게 실수였죠. 그 순간 지금껏 억누르고 억눌렀던 모든 분노가 솟구쳐 올랐고 이성을 잃어버린 전 그대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절 보다 이내 눈물이 그렁해지셔선 허리를 붙잡으셨고 전 그대로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 혼자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무슨 말이냐며 우리 엄마가 괜히 심통나 한 일 가지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기막힌 말을 짓거렸지만 그냥 다 무시하고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이라 하는 저게 인간인가 싶더군요.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해도 전혀 마음이 개운하거나 시원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엄마가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계셨던 모습이 수시로 떠올라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또 애틋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도 공허했어요. 당시 이혼한 후엔 갈 곳이 딱히 없어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밥도 더 많이 먹었지만 밤에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혼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엄마가 울고 있는 제 곁으로 와 저를 쓸어주면서 외려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직업을 가져 널 힘들게 한 것 같다고요. 미안한 건 저인데 자식이란 이유로 제게 사과를 하시는 엄마 얼굴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는 그런 오기 말이에요. 전 정신을 차리고 여러 군데의 회사 면접을 봐 꽤 괜찮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옮긴 회사에서 저희 엄마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과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 무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살다 보니
일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전 남편, 전 시댁은 모두 잊혀져 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의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 절 보면서도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자 그제야 엄마는 천천히 입을 떼셨고 그 얘기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미야, 엄마가 오늘 예전 사돈을 봤다. 그런데 낯선 남자랑 있더구나. 좀 젊은 남자랑. 근데 차림새가 이상했어. 꼭 연인처럼 팔짱도 끼고 있고 말이야. 뭐라고? 당시 엄마는 근무지를 새 곳으로 옮기셔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랑 팔짱을 끼고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해서 주변 직원들한테 물으니 엄마가 그 층을 청소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이지 거의 제 집 거실처럼 매일 비슷한 시각에 와서 명품관을 활보하고 있다고요. 전 그 말을 듣곤 확인을 하기 위해 그 다음날 즉시 엄마가 일하는 근무지에 갔어요. 낮 3시쯤 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정말로 안 어울리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남자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듣곤 순간 역겨워 신물이 올라왔죠. 자기야, 이거 시계는 자기가 해요. 내가 사줄게요. 자기가 저번에 나 힘들다고 했을 때 집 앞까지 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정말요? 저야 그럼 너무 좋죠. 고마워요, 누나. 잘 쓸게요. 내일 누나 환갑잔치 하잖아요. 나 거기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답은 하고 싶으니까 내일 잔치 끝나고 잠깐 봐요. 우리 머물던 곳에서. 어딘지 알죠? 은밀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속삭이는 그 남자는 제비 같은 놈이 분명했고 시아버지는 모를 일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었죠. 저는 그 다음 날이 무척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 남편의 SNS를 통해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낸 후 그곳으로 향했어요. 잔칫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볼만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당신도 잘 지냈어? 너 여길 어떻게 알고? 아니, 네가 여길 왜 오니? 이혼했으면 곱게 가야지. 왜 내 잔칫날까지 와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여기 너 보고 싶은 사람 없다?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섭섭한데요. 전 그래도 어머님 환갑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럼 가볼게요. 아, 그 전에 가족분들이 이 사진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 미리 인화해둔 사진을 시댁 식구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흥업소 남자가 팔짱 끼고 명품관 도는 사진, 그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이었죠. 사진을 확인한 시아버지의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되셨고 전 남편의 입에서도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당신 아직도 여기를 드나드는 거야? 끝난 게 아니었어? 여보,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요. 그냥 한번 만난 거예요. 하도 만나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나간 거라고요.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천하게 그 나이 먹고 이런 남자랑 어울려 다녀?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 보기 망신스럽지도 않았어. 당장 오늘부로 짐 싸서 나가. 돈 한 푼 안 줄 거니 그리 알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니까 뭐하고 서 있어. 여보, 제발요. 시아버지가 무섭게 호통을 치시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온갖 말들을 쏟아냈어요. 전 남편은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전 이걸로 됐다 싶어 거길 나와버렸어요. 제가 만든 소란이긴 했지만 더 이상 이 소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제게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가볍게 무시해줬어요. 요즘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시원하게 복수를 해서 그런지 밥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와요. 잊었다 해도 나름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일로 복수하게 되었으니 저절로 아문 느낌입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마음 아프신 일 없이 평안히 지내셨으면 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죽을 병을 고친다거나 궁지에 몰린 순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거창한 기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 엄마와 저처럼 말이죠. 엄마는 늘 제게 넌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 엄마 인생의 기적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를 헤매다 험한 일을 당했거나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와 엄마는 친모녀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는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며 시장통을 헤매는 저를 발견하시곤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관할 파출소에 미아 신고를 하고 반년이 넘도록 저를 데리고 기다렸지만 친모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버림받았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반년이 넘도록 보살펴 주셨고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오자 당신 호적에 넣어주신 거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서요. 반대했던 사람은 엄마의 시어머니인 제 친할머니였어요. 당시 엄마는 남편과 사별한 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전가게를 하며 살고 계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탓에 친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제가시키려고 주변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는 바람에 할머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딸린 과부가 됐으니 제가 자리도 쉬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며느리 앞길을 막는 걸림돌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늘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엄마가 없을 때면 제게 그러셨거든요. 아가, 네 친엄마 찾아가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불쌍한 내 며느리 훌훌 털고 새 인생 살 수 있게 네가 떠나다오.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알겠냐? 너무 어렸던 탓에 할머니 뜻을 몰랐던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싫다고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곤 하셨어요. 당신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질지 못하셔서 막상 저를 어쩌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 호적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식구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하고 길에서 엄마를 닮은 사람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보고 싶어도 아닌 척을 했던 거였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 사람이는 두 사람이 기대선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지. 가영이랑 내가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서로한테 필요해서였는지도 몰라. 가영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가영이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영아, 앞으로 우리끼리 서로 기대서 살지 않을래? 싫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대신 힘들 때나 슬플 때는 꼭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럴게. 엄마의 이런 따뜻한 마음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엄마의 딸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기내며 여느 모녀들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할머니도 언제부턴가 제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엄마가 바쁠 때는 엄마 대신 저를 챙겨주셨죠.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할머니와의 관계는 제가 중학생이 될 즈음엔 진짜 친할머니와 손녀딸처럼 되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늦음하게 며느리랑 손녀딸 거느리고 살게 됐구나. 자식 앞세워 보내고 며느리한테 짐이 될까 걱정했는데 네가 와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호강도 하고 말이다. 고맙다 아가. 우리한테 와줘서. 할미가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말로는 며느리를 제가 시키겠다 했지만 실은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혼자 남겨지는 게 싫었지만 며느리를 위해 보내주려고 하셨던 거죠. 남편 잃은 며느리를 붙잡아둘 명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제가 나타났고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으나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는 게 미안해서 마음과 달리 제 탓을 하셨던 거죠. 할머니의 진심을 듣자 그제야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엄마가 재가를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처지였다니 동질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짠했어요. 하지만 뜻밖의 할머니 고백이 있은 지 얼마 뒤 할머니는 한 많은 인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은 엄마와 저 둘만 남게 된 거죠. 시련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제 친모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리던 친모를 보자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친모는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저를 맡아 키워준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애를 보호하고 있으면 진작에 경찰에 알렸어야죠. 어떻게 남의 애를 데리고 살 생각부터 해요? 애 잃고 걱정하는 부모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는 경찰에도 신고했고 반년 넘게 기다려봤지만 연락이 없어 그랬노라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갔죠. 아니 그럼 애를 시설로 보냈어야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딸을 호적에 올리냐고요. 만약 그때 우리 애를 시설로만 보냈더라면 좀 더 일찍 찾았을 거 아니냐고요. 설마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듣자자 하니 남편도 자식도 없다던데 혼자 살기 외로워서 우리 애 안 낳아준 거 아니냐고요. 아니 겁보다 혹시 당신이 우리 애 유괴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곤 겁이 나니까 애를 주었니 어쩌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난요 얘 잃어버렸다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알아요? 자식 잃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나 하냐고요. 나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요.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당신 고소해서 우리 가정 파탄낸 죄값 톡톡히 받게 할 거라고요. 유괴라뇨.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가영이 덕분에 위로받고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유괴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모진 일 당하신 건 정말 죄송해요. 그건 앞으로 살면서 제가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갚아요? 뭘 어떡해요? 순간 친모의 눈빛이 반짝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모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저희 엄마를 유괴범으로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죠. 친모는 제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고는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방에서 나와선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나도 이미 네 아빠랑 헤어지고 딴 사람이랑 사는 처진데. 들어보니 이분도 그간 너한테 정이 많이 든 모양이던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여기 있는 거 가영이도 괜찮지? 생각지도 못한 친모의 말에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직접 친모 입으로 듣고 보니 목이 쎄하더군요. 그래서 온 몸에 힘을 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친모를 따라가겠다고요. 그러자 친모가 난감한 표정을 짓지 뭐예요. 그리곤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그치듯 제게 말했어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아줌마랑 여기서 사는 거 좋다며. 근데 왜 마음이 바뀌어서 날 따라가겠다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싫어. 나 엄마 따라갈래. 그러니까 이분한테 더는 유괴범이란 소리도 하지 말고 법적으로도 절대로 해끼치지 마. 그걸 빌미로 돈 받아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고. 사실 저는 안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형사 고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엄마한테 돈을 요구한 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엄마가 시장바닥에서 더위와 추위에 싸우며 그렇게 번 돈을 인간 같지 않은 친모한테 뺏기는 건 볼 수 없었거든요. 제 고집에 따라 저는 친모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딱 봐도 친모보다 10살 이상 어린 남자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그릇이 가득했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사는지 온 집안이 쓰레기통 같더군요. 둘 다 일은 안 하고 종일 집에서 담배만 푹푹 피워대고 있었어요. 친모의 남자는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팍 쓰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적어도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진 않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과 후 집에 왔는데 친모랑 남자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뜯어오랬지 애를 데려오랬냐? 쟤 예전에 네가 버린 애라며. 근데 왜 데리고 와? 꼴에 너도 엄마 나 이거냐? 그래서 달고 온 거야? 미쳤어?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앤데 정은 무슨 정이야? 딱 돈 받고 나올 타이밍인데 치지배가 눈치도 없이 따라오는 바람에 산통 깼지 뭐야. 아주 재수 온 붙었다니까.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일부러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물러난 생활을 하다 저를 가졌다는 것도요. 그래놓곤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더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날은 저물어 캄캄하고 갈 곳은 없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엄마와 살던 집으로 향했지만 선뜻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염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엔 헌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 엄마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면서 엄마를 불러댔죠. 그날 밤 저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다시는 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듯 말하셨어요. 며칠 뒤 친모는 집으로 찾아와 또다시 돈 얘기를 꺼냈고 엄마는
쪽파 씻던 물바가지를 친모한테 뿌리며 소리쳤어요. 버러지만도 못한 년,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똥물을 끼얹어 줄 테니. 앞으로 내 새끼 인생에 얼씬되면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잘 들어. 이 세상에 네 딸은 없어. 네가 차가운 길바닥에 애를 버린 순간 네 딸도 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친모는 서슬이 퍼런 엄마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큰 시련을 겪은 우리 모녀는 그 후로 정말 찐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었죠. 엄마는 시장통에서 전을 팔아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남들 못지않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대학에 들어가자 어학연수도 보내주셨죠. 엄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동기들보다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간 모아둔 돈으로 엄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떠나는 모녀 여행이었죠. 그래봐야 싸구려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엄마는 딸 덕분에 난생 처음 비행기도 타보게 됐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면세점 구경도 할 겸 일찌감치 수속을 밟고 들어간 엄마와 저는 탑승 전 수속을 위해 지문 인식대 앞에 섰어요. 먼저 끝난 저는 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엄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공항 직원 여럿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를 애워싸고 있더라고요. 한참 만에 문 밖으로 나온 엄마한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글쎄 지문이 닳아서 양손을 다 찍어봐도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인 것만 같았거든요.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벌어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결심은 점점 희미해졌지 뭐예요. 교사 임용이 되고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이후엔 담임을 맡게 되면서 전보다 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그땐 또 결혼 문제로 엄마한테 소홀해졌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2살 위 형이 있긴 한데 몇 년 전에 결혼해 분가에 살고 있었죠.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돈에 집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좋게 말해서 그렇고 정확히 말하자면 속물적인 분이셨죠. 그래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솔직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래,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시장에서 전집을 하십니다. 전집? 아휴, 그것 팔아 돈이나 돼? 전이야, 명절에나 먹는 거지. 평소에 누가 전을 사 먹는다고. 이래서야 어디 혼수나 제대로 해올 수 있겠니?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큰며느린 사업을 크게 하는 집 딸이라 혼수도 그렇고 예단비도 그렇고 내가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었다. 그런데 너는 전 팔아 뭘 얼마나 해온다는 건지. 이래서야 주변에 망신이나 안 당할지 모르겠네. 애초에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나마 네가 학교 선생이라니 직업은 탄탄하다 싶어서 반대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처신 똑바로 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손해보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러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생각 말고 너도 성의껏 해봐. 괜히 내 아들 기죽이지 말고.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관두던가. 시어머니의 말에 관두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저희 엄마가 사위감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데다 남편도 저보다 저희 엄마를 더 잘 챙기는 사람이라 나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사사건건 손이 형님과 비교를 하시는 통에
혼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손이 형님이 원치 않는 참견에 자존심에 상처도 입었고요. 에게? 예단비 500이 뭐야? 우리 집 TV값도 안 되네. 동서 형편이 어렵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요즘 시세는 따라야지. 동서가 이렇게 해오면 결국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는 거야. 정 힘들면 나한테 도움이라도 청하지 그랬어. 어머님께는 고작 한복 한 벌 해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난 모피코트랑 에르메스 가방 하나 해드렸는데 비교되지 않겠어? 아무리 형편대로 하는 거라지만 동서 그러다 어머님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 나야 상관없지만.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말끝마다 자기랑 비교를 해대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니까요. 그 나이 먹도록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돈 쓰는 데는 아주 도사더라고요. 말끝마다 있는 집이 어쩌고 시세가 어쩌고 하는데 정말 순간순간 주먹이 불끈할 정도였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약간의 엄마 도움을 받아 성의껏 혼수 준비를 했어요. 그래 봐야 어머님 눈엔 안 차겠지만요. 그나마 걱정과 달리 어머님이 분가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여 함께 살자고 하시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아직은 자식 수발받으며 살 나이는 아니라시며 분가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저는 시댁 눈치가 보여서 회사 근처로 하기를 바랬는데 남편이 굳이 고집을 피워서 친정과 5분 거리로 하게 됐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딸 내외를 곁에 두고 살게 되어서 그런가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곤 김치며 밑반찬들을 해다가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시곤 하셨죠. 남편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엄마를 도와 가게를 마무리를 하고 오곤 했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딸 자식보다 사위가 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셨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겨울, 결혼해서 처음 맞는 설이 되었어요. 방학 중이라 수업이 없었던 저는 일찌감치 엄마가 계신 시장에 들러 장을 받았어요. 서당집 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전집 딸인 저는 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붙여가겠다고 하려고 형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동서 몰랐어? 나 친정 식구랑 괌 여행 가는데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혹시 알고 있냐고 했더니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가라 그랬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차례야 니들이 와서 지내면 되잖니. 그리고 명색이 네가 전집 딸인데 전 부치는 거야 선수 아니겠어? 큰애야 워낙 있는 집에서 자라서 부엌 일은 한 줄 모르니 어차피 와도 다 네가 할 일 아니야? 일도 안 시키래 불러다 벌 세울 일 뭐 있니? 하는 사람이나 해야지. 그래서 사돈댁이랑 여행 가고 싶다길래 갔다 오라고 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럼 저는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명절 내내 전이나 부치고 차례상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이런 대접 받은 적 없었다고요. 저 어머님 뜻 못 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를 둘이나 두고 나보고 전이나 부치라는 거야 뭐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돈 많은 친정도 며느리는 여행 보내고 가난한 친정도 며느리만 독박 씌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천명절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걱정이 됐어요. 잘못된 건 초장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과 맞서기로 했어요. 그렇게 명절 전날이 되었고 한창 바쁠 엄마를 도우려고 시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한창 바빠야 할 시간에 엄마 가게만 불이 꺼져 있지 뭐예요. 그래서 생선집 아주머니한테 물었더니 웬 모피코트 입은 사모님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갔다지 뭐예요. 전 부칠 재료까지 잔뜩 싸들고 말이죠.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모피코트를 입은 사모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감이 잡혔거든요. 저 대신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하려는 심산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설마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댁이 가까워 올수록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렇게 시댁 현관을 들어섰는데 역시나 엄마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뒤집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거 내려놓고 당장 나와. 엄마가 왜 여기서 전을 부쳐? 왜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 나 이깟 사람한테 며느리 대접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까지 휘둘릴 필요 없다고. 그때였어요. 막 욕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놀라더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해요?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엄마까지 부리려 드냐고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나와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사람 감싸줄 필요 없어. 돈 많은 집 딸인 큰며느린 해외여행 보내면서 나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와서 전 부치라고 하는 여자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엄마한테 이러는 건 나 절대 못 참아. 그게 누구라도 내 엄마한테 함부로 구는 건 절대 못 참는다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라고 엄마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론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절대 따르지 마. 날 위해서 더는 희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서 옷 입어. 나랑 가자.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은인도 몰라봤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듯 보이더군요. 한때 몹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네 시아버지가 사업 부도내고 빚만 잔뜩 남겨놓곤 세상을 떠났거든. 큰애 상훈이가 6살 때였던가? 마지막으로 애들 배나 채워주고 떠나려고 시장에 데리고 갔었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리 없는 아들 녀석들은 신이 나서 시장통을 뛰어다니다 전집 앞에 멈춰 서더구나. 고소한 기름 냄새에 허기가 졌던 거지. 두 녀석이 전 한 접시를 개눈 감추듯 해치우곤 더 먹고 싶은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못 본 척 일어나자고 했다.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수북이 담은 전을 한 접시 내밀더구나. 어차피 다 못 팔면 버리게 될 거라고 먹어달라나? 아들이 내 눈치만 보고 있길래 하나 집어 입에 넣었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식 남겨놓고 죽겠다는 모진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맛있다니 말이 되니? 아주머니가 더물어준 전 한 접시를 애들이랑 정신없이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게 살겠는 거야. 그때 죽기로 마음먹었던 나를 살린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님이시다. 몰랐어. 세월이 흘러서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낮에 시장에 찾아갔다가 사돈 가게를 보니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 아마 그때 네 어머니도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보자 마음먹었던 때였을 거야. 그날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눴었거든. 자식 보고 살자. 내 새끼 배굴지 않게 하려면 살아야 한다. 내 어머님이 전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나를 살린 거야. 그래놓고 은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못된 짓을 했다니. 엄마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곤 제게 그랬던 것처럼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셨죠. 덕분에 멋진 사위 만나게 해줬잖아요. 난 그거면 충분해요. 힘든 시절 잘 지나왔고 살만해져서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간 남들 먹일 전만 부쳤는데 오늘은 내 식구들 먹일 전을 부쳐야겠어요. 명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순도순 둘러앉아 전 냄새 풍겨가며 그간 살아온 얘기 나누는 거죠. 가족이라곤 딸 하나뿐이라 적적했는데 올 설엔 사위도 있고 오랜 인연도 있어서 든든하네요. 사돈,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이젠 쉬엄쉬엄 삽시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명절마다 시댁에 모여 함께 전도 부치고 음식도 해먹으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덕분에 엄마는 명절 대목을 포기하게 되었지만요. 수십 년 전 엄마가 베푼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어요. 진정한 기적은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평소 주변에 할 수 없었던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선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얘기는 저로부터 비롯됐으니까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아래로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얼굴도 예쁘고 무용에 재능이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 무용과에 진학해서도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어요.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얼굴도 예쁘고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아오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전교 10등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에 비해 둘째인 저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었지만 내세울 정도는 아니었고 언니처럼 예능 쪽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자존감도 낮고 열등의식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차별하신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 세 자매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고 저와 언니, 동생을 비교하거나 차별하신 적도 없었어요. 다만 주변에서 여러 소리들을 듣다 보니 제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2살 아래 여동생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동생은 학교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반에 수업을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저를 이름 대신 미주 언니라고 불렀죠. 미주는 제 여동생 이름이거든요. 심지어 친구들도 저만 보면 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네 동생은 어떻게 공부하냐, 학원은 어디 다니냐 등등 제 친구인지 동생 친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자매들에게 가려진 삶을 살아야 했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의 자신감은 바닥인 삶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고3 교실에는 종종 대학 선배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학교 홍보를 하고 가곤 했는데요. 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홍보 내용을 그냥저냥 들으면서 앉아 있었고 홍보가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곤 강연을 주의 깊게 듣던데 자기네 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냐고 묻더군요. 전 당황했죠. 제가 열정을 가지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 진학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제게 적극적으로 학교 홍보를 하면서 꼭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더군요. 괜스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껏 제게 누군가 먼저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관심은 늘 언니와 동생 차지였으니까요. 더군다나 훈훈한 대학생 오빠라니.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조금 뒤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전에 학교에 오셔서 전화번호 주셨던 학생이에요. 아, 그 예쁜 학생? 잘 지냈어요? 남자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막상 전화를 걸어놓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충 진학상담 때문에 전화했다고 둘러댔어요. 우린 그렇게 긴 통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저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빠는 그날 홍보를 했던 대학의 조리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찌나 자기네 과 자랑을 하던지 저도 조리학과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오빠는 본격적으로 조리학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담당 교수님과 실습 과정 등 아주 상세하게요. 그날 오빠와 통화를 하면서 전 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통화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죠.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오빠 덕분에 설레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그 주 토요일에 오빠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가보니 오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과 점퍼를 입고서 말이죠.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오빠는 저를 오래 알고 지낸 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제 자신에 대한 사적인 얘기도 들어주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그동안 살면서 언니와 여동생 사이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는지를 얘기했고요. 에이, 우리 미연이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 소리래? 라면서 오빤 절 위로해 주었죠. 저는 오빠한테 어느새 반해버렸어요.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고 하면서 외롭거나 힘들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했죠. 저는 그날 이후 오빠와 문자도 하고 자기 전에 통화도 하면서 두근거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 수능을 마치고 새해가 되어서 졸업식만을 남겨둔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과제를 끝냈다고 제게 저녁을 사겠다고 전화했더라고요. 전 오빠를 만나려고 약속 시간 몇 시간 전부터 온갖 옷을 다 꺼내고 호들갑을 떨며 준비를 했죠. 오빠가 데려간 곳은 고깃집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었는데 오빠가 술을 시키지 뭐예요? 오빠도 성인이고 저도 나이로 따지면 엄연한 성인이니까 술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도 새해 되고 나서 다들 이미 한 번씩은 마셔본 상태였고요. 오빠도 저보고 마셔보라는 거예요. 황당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는 제게 오빠는 어차피 대학교 가면 자주 마시게 될 건데 뭐 어떠냐고 하더군요. 여기서 거절하면 오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 전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했던 게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빠가 술에 취한 저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제게 입을 맞췄던 기억 정도? 눈을 떠보니 새벽 3시 정도였고 오빠는 옆에서 자고 있었죠.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오빠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우린 둘 다 알몸이었거든요. 순간 겁이 나서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다행히 가족들 모두 자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 일 없는 척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나는 너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었어. 앞으로도 너랑 계속 같이 만나고 싶고 대학도 같이 다니고 싶어. 오빠의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됐어요. 이유 모를 자신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미 오빠랑 같은 대학교에 지원도 해둔 상태였고
성적도 잘 맞췄기 때문에 합격할 거라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저는 졸업식 직전에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오빠랑 같은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면 오빠랑 당당하게 사귀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달한 연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합격 결과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 몸이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그제야 그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제 머릿속에서는 모텔에서 오빠와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남들 눈을 피해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죠. 테스트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곤 고민 끝에 오빠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 오빠한테 사실을 말했어요. 빨간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오빠의 얼굴이 변하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오빠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오빠의 태도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그러더군요. 지워. 순간 전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빠는 싸늘한 표정으로 절 노려봤고 전 그 낯선 모습에 눈물만 났죠. 다시 말하지만 지워. 그리고 우리 이제 안 보는 게 낫겠다. 오빤 자기 할 말만 하곤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게 앉아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오빠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죠. 울면서 집에 온 저는 오빠한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일주일을 끙끙 앓다가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때부터 전부 다요.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저는 부모님과 언니 동생으로부터 모진 말을 들어야 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께선 아이를 지우는 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오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오빠와 연락이 닿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오빠가 아닌 오빠 부모님이더군요. 자기 부모님한테 떠넘긴 거였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집에서도 손 놓은 문제하더라고요. 걔 한 달 뒤에 외국 보낼 겁니다. 애는 그냥 지우세요. 수술비는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드릴게요. 이만 끊습니다. 오빠 부모님의 일방적인 태도에 저희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애를 지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거듭하셨죠.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자책만 했죠. 그런 와중에 저는 대학 입학 안내 소식들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에 진학은 할 수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내 몸과 입덧을 견뎌야 했어요. 아빠는 일단 낳고 보자고 하시면서도 저만 보면 한숨을 쉬셨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죠. 부모님은 때때로 저를 혼내셨고 이내 임신한 저를 보살피고 위로하셨어요. 그런 악순환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전 제대로 아이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했거든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를 미움 속에서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얼마 뒤 부모님께선 제게 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아기를 키울 능력도 힘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 아니냐고 절 설득하셨죠. 차라리 입양을 보내는 게 아기한테도 좋을 거라고요.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며 고민했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이대로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기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부모님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제가 키워봤자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 저는 결국 부모님께 입양 보내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제 아기는 부모님 품에 안겨 입양기관으로 가고 말았죠. 아기가 떠나는 날 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조금 안 된 어느 날 아기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내 아기가 아니구나 싶어서요. 엄마는 그런 절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이제 그 집에 가서 사랑받고 잘 살 거다. 그러니 너도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할 준비를 해. 그게 아이를 위하고 널 위한 거야. 엄마의 따뜻한 위로도 제겐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전 그저 아이를 버린 엄마니까요. 하지만 엄마 말처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려 노력했죠.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나아지자 현재의 제 모습을 직시하게 되더군요. 무용과에 다니는 언니와 명문대 입학은 따놓은 당상인 여동생에 비해 제 신세가 너무도 초라하고 형편없었어요. 안 그래도 세 자매 중 가장 떨어지는 나였는데 그 격차가 더 커진 거죠. 엄마는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게 미안해서 대학 진학은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죠. 그러다 제과제빵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단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저는 편의점 월급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을 모아 제과제빵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은 비싸서 못 가고 동네 주민센터에 저렴한 강좌를 들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해지자 하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1년 조금 넘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끝에 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한 후에는 일자리도 얻을 수 있었죠. 주민센터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본인이 일하시는 가게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 빵집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매출이 높은 곳이었죠. 규모도 컸고요. 비록 전 기술도 없는 막내였지만 그래도 제 또래들에 비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그간 고생 많았다며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자 전 떠나보낸 지 2년이 다 돼가는 제 딸이 생각나 속으로 울었어요. 내 아이도 언젠가 자라 부모님께 첫 월급을 가져다 드리면 뿌듯해할 거란 생각을 하니 울컥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대학에 다닐 때 저는 열심히 일하며 경력을 쌓았어요. 빵집 안에서도 막내를 탈출하고 드디어 빵도 굽게 되었죠. 일을 하다 보니 사는 게 보람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만 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외국으로 나갔고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자취를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요. 그런데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지 뭐예요. 30대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저희 빵집에 새로운 제빵사님이 오셨어요. 전에 계시던 제빵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급하게 후임자를 구하게 된 거죠. 인상도 선하시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밑에 사람들도 많이 배려해 주셨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분이 오셨다고 좋아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티나게 절 챙겨주셨죠. 간식도 챙겨주시고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제가 짐을 옮길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들어주시고 그러니 동료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빵사님이 미연 씨 되게 좋아하나 봐. 좋겠다. 잘해봐. 동료들은 진심으로 해준 말이었지만 솔직히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어요. 10년 전 겪었던 아픔으로 저에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빵사님께 얘기했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제빵사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갔죠.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저랑 사귀고 싶으셔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제빵사님은 당황하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저 미연 씨 좋아해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에 전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또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거니까요. 전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대의 진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저질렀던 철없던 짓과 아기를 떠나보낸 일까지 전부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빵사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곤 잠시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나한테 실망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대단해요. 아기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고생했다는 그 말에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제 행동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 제게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제빵사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우린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내 연애였죠. 그 후로 우린 나름 열심히 숨기며 비밀 연애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몇 달도 안 돼서 다들 눈치를 채고 말았죠.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남친은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더군요. 전 이번에는 고민 없이 바로 승낙했어요. 사귀는 동안 한결같이 절 사랑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내 짝이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친과 함께 남친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남친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고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 역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받고 부모님께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웨딩 케이크는 수석 제빵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우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까?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휴대폰이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우리 부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점심은 외식을 하자고 하곤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받고 뒀더니 이내 문자가 오더군요. 하나도 아니고 연달아서요. 전 문자가 액정에 뜨는 바람에 내용을 보고야 말았어요. 그리곤 문자 내용에 놀라고 말았죠. 하트 이모티콘은 기본이고 사랑해, 보고 싶어요 등등 딱 봐도 연인 사이의 문자처럼 보였거든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1년 전 배신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울고 있는 저를 보자 놀라서 달려왔죠.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왜 우냐고? 당신이 말해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딴 여자를 만나? 혹시 내 과거 알고도 결혼한 게 당신이 바람나도 당당할 수 있어서야? 하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뺏어보더니 오해라며 자기 말 좀 들어보라더군요. 그리곤 제 팔을 붙잡길래 전 뿌리치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절 끌어다 소파에 앉혔어요. 남편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내내 고민했었어. 차라리 일찍 말할걸. 미안해. 문자 보낸 이 아이 이름은 수지야. 올해 12살이고. 오빠가 12살짜리 애랑 연락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곤 말을 이어갔죠. 미연아, 수지는 네 딸이야. 네가 11년 전에 낳았던 그 아이. 전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제 딸과 연락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제 딸과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기가 막혀서 입도 못 대고 있는 제게 남편은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입양을 가고 얼마 안 돼서 많이 아팠다나 봐.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하반신과 왼쪽 팔이 마비가 됐대. 병원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입양한 분들이 못 키우겠다고 파양을 했다나 봐. 당신이 그 애를 어떻게 알고 찾았다는 거야? 난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계가족도 아닌 남편이 어떻게 내 아이를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장모님께 부탁해서 그 아이를 찾아봤었어. 언젠가 당신이랑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이가 몸도 아픈데다 파양까지 당해서 시설에 있다고 하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말 못하고 있었어.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랬어요. 사실이라고 하면 내 아이가 너무 가엾잖아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몹쓸병까지 걸려서 파양까지 당하다니. 어린 것의 인생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벌은 다 제가 받았어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휴대폰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딸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양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어. 엄마 아빠란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보살펴준 건 시설의 선생님들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 전에 찾아가서 놀아주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 내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나도 수지가 내 딸처럼 너무 예뻐. 미연아, 우리 이제 수지 데려와서 키우자. 불쌍한 우리 수지 우리가 키우자. 남편의 말에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다음날 우린 제 딸이 있는 시설로 향했어요. 남편을 보곤 시설 관계자가 수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딸은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친딸을 보는 것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에 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라는 게 자기 딸이 이러고 사는지도 몰랐다니. 제가 미안한 마음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자 남편은 제 손을 이끌어 주었어요. 수지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자. 아저씨는 수지가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 줄 거지? 남편의 말에 딸은 잠시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휴, 그렇게 제가 좋다면야 할 수 없죠. 좋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자는 말에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자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다 알아요. 아저씨가 엄마 얘기 다 해줬어요.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듣자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고맙다니요. 자길 버린 엄마가 어떻게 고마울 수가 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먹였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죠. 그러자 딸아이가 휠체어를 끌고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따뜻했어요. 그 작은 손이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죠. 전 그대로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낳아놓고도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내 딸을 있는 힘껏 꼭 안아주었죠. 그날 남편과 전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수지는 남편과 제가 꾸며놓은 자기 방을 보곤 무척 기뻐하더군요. 남편이 1년 가까이 수지를 만나오면서 수지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예인을 알아놓은 덕에 수지 취향대로 방을 꾸몄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수지와 함께 수지 방에서 잤어요. 밤이 깊도록 우리 모녀는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솔직히 언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린 주민센터를 방문해 남편 호적에 수지를 올렸어요. 정식으로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된 거죠.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께선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엄마는 수지를 보자 저처럼 오열하셨죠. 당신이 직접 수지를 시설에 맡기셨으니 오죽하겠어요. 엄마는 그날 남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 벅찬 모녀상봉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수지는 중학생이 됐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여느 중학생과 다를 바 없는 여중생이 되었죠. 가끔은 제 속도 뒤집어 놓고 말이죠. 살을 부비고 살면서 우리 세 식구는 정말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픈 시간이 길었던 만큼 지금의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소중한 딸과 함께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